오늘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님 주제 발표와 함께 민철구 스태피 선임연구위원 박사님 사회로 신성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총장님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박재원 원장님의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신 송정국 원장님이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우리 잔치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쁩니다. 스태피가 작년 12월 아마 9일부터 16일까지 이전을 하게 돼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시 정책연구단지로 다들 출근하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뻤던 일이 우리 가까운 거리에 저희가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될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가장 기뻤고요. 또 그만큼 또 기뻤던 게 우리 과학기술계 우리 출연 기관을 지원하고 총괄 관리를 해주시고 감독을 하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리 이상천 이사장님이 바로 저희 앞동에 계시다는 거. 이거 뭐 저희 굉장히 든든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축복받은 연구기관이 스태피가 아닌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83회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우리 이상천 이사장님을 모시고 또 하게 됐다는 것도 정말 기쁩니다. 오늘 사실은 이상천 이사장님과 또 토론해 주실 멀리 대구서 우리 신성철 총장님 그리고 저 경기도 수원에서 곽재원 경기도 과학기술연구원 원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 스태피 잔치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기관장님들 오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민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로 하고 하여간 스태피의 과학기술정책 포럼은 스태피가 한 14, 15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굉장히 의미 있는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든 의견들을 담아내고 또 전달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도 세종시에서 첫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하게 됐다는 것도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실 이상천 이사장님이 발제한 내용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학기술계의 어떤 참 챌린지 또 과제 이걸 풀기 위한 정책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쪼록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 정책 포럼이 세종시에도 좀 저희 연구원에서도 하고 또 이웃 과학기술 출연연이 계시는 대전 대덕구에서도 저희가 좀 개최를 하고 또 서울서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철구 박사께서 올해는 아마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저희가 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속 저희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스태피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좋은 충원과 또 질책을 마다 하시지 말고 해주시면은 스태피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오늘 이렇게 많이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철구 박사님께서 토론자 소개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예,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383회가 되네요. 과학기술정책포럼 진행을 맡고 있는 민철구입니다. 저희 스태피가 드디어 연구 현장에 왔습니다. 크게 보면 세종시지만 또 대덕이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계 리더, 오늘 오피니언 리더 세 분을 모시고 주제 발제 그리고 토론을 듣고 그리고 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제를 해주실 이상천 이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하셨고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 오래 계셨네요. 30년간 봉직을 하셨고 아시다시피 기계연구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생략하고요. 작년이죠. 작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부임하셨고 논문도 많이 쓰셨습니다. 논문 47편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학술적 혹은 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천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사장님 대략 한 40분 정도 해주시죠. 네. 제가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를 초청해 주신 송종국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통 강연을 좀 해본 경험이 많아서 강연 올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 와 보니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앉아 계시는 청중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목도 이래 보니까 이게 사실은 스태피에서 이제 요청한 제목입니다.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정책. 제목도 너무 거창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총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많은 부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 관계되시는 분들은 고민도 많이 해왔고 또 생각도 많이 해온 주제다 보니까 아마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이 제목상으로 어디를 보고 여기 보고 예. 예. 제가 카메라만 보면 울렁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예. 이 제목의 단어를 한번 보시죠. 국가, 과학, 기술, 혁신, 도전, 그리고 정책. 그 아마 앞에 있는 단어들 다 하실 건데 이 정책, 우리가 흔히 정책하는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정책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는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정학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가치의 배분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 기관장 되신 분들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보니까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량화된 계량화 과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 정책 이야기 나올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유지했던 그런 추격형 그리고 그
그 모방형 그런 R&D에서부터 이제는 창의형,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마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이 되고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의 전환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거기에 또 따르는 사고방식, 의식, 문화 이런 것들도 함께 수반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거기에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아마 거의 다 수긍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도입, 이 전체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 이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의 그 연구 수행을 하는 핵심 그 기관인 출연연이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요걸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정책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거 이렇게 중지되는 시간은 40분에서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장을 처음 오픈하는 거죠. 아마 엔지니어링 아니,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희들 지난 목요일 날 그 한마당하고 큰 행사할 때도 이렇게 가끔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당황했는데 뭐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장 작년 6월에 취임하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대학에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학부생들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나오는 슬라이드. 그게 지금 이쪽이죠. 거기 슬라이드,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 왼쪽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60년대 살아보셨으니까 그때 우리 생활상이 어땠는지 아실 거죠. 그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이게 2010년도 서울의 사진인데, 이렇게 우리가 급격하게 발전했던 경제 성장을 이뤘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제가 학부학생들한테 항상 그 첫 시간에 물어봤는데 여기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볼 때 기특하게도 젊은 학생들이 50% 이상이 이걸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과학기술하는 사람이 정말 긍지를 가져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50% 이상이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의외로 과학기술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이제 제가 알았고, 그건 다시 말하면 새롭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역시 중요하다. 우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거기에 거는 기대가 많다. 이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변전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총 국민 생산량이 13억 불이었는데 2013년도 60년이 지나고 보니까 1조 3,045억 불, 1000배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양적인 성장은 여기 이제 도표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현재 GDP 세계 15위, 무역구매 8위, 외환보유고 세계 7위. 이건 저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죠?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한국이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걸 요약해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유일하게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로 민주화, 산업화 성공했고, 외국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또 유일하게 외국에 원조를 준 나라로 후진국, 지금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제 성장 과정을 보니까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정책입니다. 정책.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매번 세울 때마다 과학기술진흥계획 5개년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국민소득 불과 200불 정도 되는 나라에서 세웠다는 거. 이게 국가적인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중화공업 육성선언, 이게 73년도인데 73년도 불과 우리나라 공무원소득 한 300불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 계획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이 계획 시작할 때 북한보다 저희들이 1인당 GDP가 작았죠. 우리나라가 북한의 GDP 1인당 GDRP를 북한을 초월할 때가 69년도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북한을 초월하고 나서부터는 북한은 저희들을 더 이상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구독금 매고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하는 마음에는 남북 대치 상황도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올바른 국가 정책이 세워져서 그게 뒷받침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꼭 언급해야 될 사항이 우수한 인재가 많았다. 교육에 대한 열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고, 특히 기능올림픽 성적, 이거 저희들이 처음에 기술 수준이 낮았을 때 기능으로부터 그 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경제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능올림픽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 성적을 낸 것도 경제성장에 큰 일조를 했다. 바로 등소평이 1981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개방시키겠다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때 세웠던 국가 전략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배워갔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세운 기치가 과교흥국이라고 했습니다.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겠다.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 전략을 그대로 따가서, 그래서 불과 30년 만에 지금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들은 그런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 거기에 따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 69년도에 국가 R&D 예산이 900만 불이었어요. 96년에 102억 불이 됐는데 불과 10몇 년 사이에 16년 사이에 521억 불. 그러니까 이게 5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경제 성장을 이루므로가 거기서 생긴 과실을 과학기술에 다시 재투자했다 하는 국가 정책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죠. 전체 R&D 예산의 비율이 5위에서부터 차차 올라가가 2011년에는 2위가 됐는데 작년에는 세계 1위가 됐죠. 그죠? 이스라엘을 제치고 작년, 재작년 연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중에 R&D 투자 비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아주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투자로 인해가 나온 성과가 결국 과학 경쟁력 6위, 기술 경쟁력 8위, 국가 경쟁력 26위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그런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투자를 거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과연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이슈가 지금 바뀌고 있죠.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R&D 대상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R&D가 아니고 우리 온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역시 그걸 R&D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우선 고령화 문제가 있고 기후변화 문제. 이 기후변화는 아마 국가 간의 경쟁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크게 순서까지 바꿀 정도로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지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이미 많은 보고서 혹은 많은 발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 그걸 분석한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양중심 단기성과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스루 할 만한 아웃컴들이 별로 못 나오고 있다. 아마 전부 공감하실 지적일 겁니다. 그리고 또 공급자 중심의 R&D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환영받는 기술들이 많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대국 세계 10위권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수지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마이너스 2년 전 데이터가 마이너스 59억 불 정도. 그런 저희들한테 좋지 않은 통계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사업화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주기적인 연계체제 미흡으로 해가 R&D 단계 간에 개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사업화하는 그런 단계별로 분절화가 돼버렸다. 성과가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 위주, 산업 발전 위주의 R&D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욕구, 우리가 이제 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욕구가 다양해졌는데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R&D가 역할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이나 재난, 재해 방제 등 국민 행복과 관련된 R&D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R&D 성과를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 이제 선진국형 R&D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직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의 글로벌 혁신 지원 연계 활동 미약이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투자하는 R&D 예산이 전체의 4분의 3쯤 되죠. 우리나라 국가 전체 정부 국가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죠. 그런데 그 4분의 3 중에 실제로 글로벌한 이슈나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나 기술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민간 부분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R&D 하고 있는 기업 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그 몇 개의 글로벌 기업 외에는 아직까지도 R&D가 글로벌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R&D의 주체 간에 서로 개방하거나 협력하는 것들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문제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요약했고 요거는 그래프로 요약했고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농경시대라 그랬죠. 그죠? 농업이 산업의 주체였습니다. 핵심이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이제 산업시대에 들어오고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정보시대. 그 다음에 약간 바이오, 나노 등 이제 이런 요소 산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이것들을 융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융합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쉬운 거는 이미 다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느 한 기술에 어느 한 학제, 학문만 연관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것들이 그 여러 분야에 걸쳐가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하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융합화 시대다. 앞으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공학 한림원에서 재작년에 그
시대적 메가 트렌드에 관한 그걸 변화를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거 참고 보시면 아시고요. 내용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IT가 과학기술 산업의 융합을 주도한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IT가 왜 주도하느냐? 결국은 앞으로 시대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개개인의 욕구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충족시킨 맞춤형 제품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맞춤형 제품 기술이 나오려면 상방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하는데 제일 중요한 수단이 IT 기술이잖아요. 통신 기술이니까 그 통신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 통신 기술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다. 요즘 빅데이터 활용하다는 게 전부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ICT가 주도할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ICT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는 우리 삶의 질을 올리고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세상 만드는 것은 다양한 융합 기술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학기술을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제안했죠.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요. 지놈 프로젝트, 그 다음에 나노텍, 그 다음에 브레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미 했고 또 에너지 관련해서도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에 수소경제 시대를 이미 선언을 했죠. 앞으로는 탄소경제 시대가 끝날 것이고 수소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 벌써 그게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경우에도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그래핀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벌써 내세웠는데 우리나라는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지금 언뜻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각각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함께 모으는 과학기술의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은 기획돼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진 분야라고는 볼 수 없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셔널 플래그십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화 시대의 캐치업 스트래티지로 모방형 성장을 하다가 성장의 정체를 이뤘어요. 이걸 스트래티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걸 현재까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만 불의 덫에 걸려가 지금 한 수년 동안 제 생각으로 한 4, 5년 동안 아직까지 2만 불에 머물고 있죠. 그죠? 국민소득 9년째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제 기억하기로 호주 같은 경우는 2만 불 돌파했던 것이 5년 내지 8년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략은 리드업이다. 리드업의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그걸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또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글로벌 이슈에 참여를 해서 이게 글로벌한 관점에서 산업기술 육성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내셔널 플래그십 프로젝트 같이 새로운 국가 혁신 전략을 세워가 거기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거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출연연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아시다시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을 하게 된 배경은 출연연간에 벽도 허물고 그리고 앞으로 대세인 융합연구를 좀 활성화해라. 융합연구를 하려 그러면 한 엄브렐러 밑에 모든 출연연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융합형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출연연을 책찍질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근데 공학한림원에서요. 그 출범할 때 기념으로 나액 보이스라는 간행물을 냈는데 그 제목이 이랬어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정부 출연연구소 혁신의 마지막 기회다.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잖아요. 그 연구의 출범을 고맙습니다. 축하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잘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진짜 섬뜩한 경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과연 아까 말한 대로 연구의 3대 요소, 그러니까 연구비, 그다음에 연구 인력, 그다음에 연구 장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지난 10년간 이래 봤을 때 우리 세 개의 요소 중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나?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10년, 2000년도부터요, 정권이 바뀌어도 R&D 예산은 평균 9.5%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 퀄리티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하고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미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 연구 인력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국으로 오히려 유출하는 게 지금 문제일 정도로 있잖아요. 그 연구 인력 우수하고 장비 엄청나죠 지금. 외국의 웬만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 랩에 가봐도 그분들이 오히려 여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보다 월등히 우수한 장비, 최신 장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연구의 3대 요소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제가 볼 때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책. 이 정책은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는 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2000년도부터 R&D 예산을 그때 대폭 늘릴 때, 대폭 증가시킬 때, 그때 정책을 추격형, 모방형에서부터 과감하게 선도형, 창조형으로, 창의형으로 바꿨다 그러면 지금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하는 방식은 옛날대로 하니까 성과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형 성과가 나올 수도 없었고요. 그게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할 LG화학 기술연구원의 사례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때문에 생긴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OECD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R&D 성공률은 높으나 성과는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타이틀입니다. 보니까 R&D 예산은 세계 6위고요. 절대액수로는 GDP 대비는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GDP 대비 세계 1위고요. 연구자 수도 세계 6위고, 특허도 출원 등록한 게 세계 6위, 4위권입니다. 그런데 포화학공이라고 이야기한 게 사업화 성공률은 43위. 그 다음에 1인당 산업 부가가치 세계 20위. 논문 양적으로 많이 생산했다 해도 인용되는 논문 순위는 보면 30위 세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무역 수지 적자 수출은 세계 20위권. 그리고 무역 수지는 OECD 34개 국가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이건데 그걸 OECD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 연구과제 기획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장 지향성의 과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공공성이 있는 과제도 아니고 어쩌면 말이에요. 그냥 정책 입안자의 입맛에 맞는 과제일지 모르고 그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자기 입맛에 맞는 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제라도 과제 책임자를 선정하는 작업 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보통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불과 하루, 어떨 때는 한두 시간 발표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100억짜리 규모 프로젝트 외국에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대형이 있죠. 그죠? 그렇게 큰 규모는 잘 없는데 그래도 보통 과제 선정하는데 짧게는 15일, 길게는 3개월씩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우리 너무 조급증 때문에 그랬는지 앞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키스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료는 지금부터 나오는 3개 자료는 키스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인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가져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더 적나라한 문제가 나옵니다. 키스트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했고
특히 선진 기술을 추격 연구하는데 혁혁한 성과를 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원천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특히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죠. 이 키스트에서 그동안 개발했는 여러 가지 성과물을 여기에 도시해 놨는데요. 키스트에서 기술 경영 경제학회에 프로젝트를 줘가 키스트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걸 한번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그걸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을 해보라. 지금 돈으로 해보니까 595조라고 나왔습니다. 투입 대비 53패다.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595조 같으면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360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595조 중에 69년도부터 90년도까지 기여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막대기가 그에 기여했던 것을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70년대에 한 게 117조, 80년대 한 게 376조, 90년대 이후에는 45조, 57조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 그러면 연구비는 늘었는데 먹고 놀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90년대 전까지는 연구비가 1785억, 현재 가치로 3조 등, 후반기는 2조 5600 등, 현재 7조 등이니까 후반기에 연구비는 월등히 늘어났잖아요. 논문을 보니까 네이처 사이언스 앤드 셀, 거기 소위 말해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논문 집 앤드 자메지에 실은 게 한 편인데 지금 36편. SCI 논문, 우리 흔히 말하는 SCI 논문 이게 몇 배입니까? 100배 늘었잖아요. 일반 논문도 이게 220배 이상 늘었죠. 그죠? 특허도 보면 건수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기술료 수입도 예전에는 1.5%, 26.8억인데 이거는 763억, 엄청 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거는 그때가 훨씬 많았다. 지금 얼마 안 되더라.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인이 무엇인가? 제가 이거 스태프에서 발표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스태프에서 이 요인을 분석해 줘야죠, 이제. 그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근데 아마 언뜻 생각하기는 국가에 필요한 연구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연구했다. 논문이나 쓰고 만족하고 국민들은 그 세금 내 가지고 연구비 주고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과시 떨어질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연구원들이 자기들 그냥 끼리 좋아하는 것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문제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정책의 실패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 출연진이 특히 앞으로 긴장해야 될 뉴스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죠. LG 사이언스 파크라는 것을 서울의 마곡동에 설립하겠다 해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고 투자비가 4조 원이고 부지 면적은 축구장 24개인데 건물 면적이 축구장 152개고 연구 인력이 2만 5천 명. 출연연이 이제는 민간에까지 밀리게 됐다 하는 걸 느껴요. LG에서 4조 원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융합연구 제대로 하겠다. 기업에서 나서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인 출연연이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출연연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야 될 이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LG에서 이렇게 자신 있는 게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LG화학기술연구원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LG화학기술연구원 원장인 그 유진영 박사가 저희들 출연연 원장님들 앞에서 한 강연 중에 제가 요점만 따가온 겁니다. LG화학 그 기술연구원 하는 게 대덕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연구원 수가 2,900명입니다. 박사는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게 LG화학하면 세계 유수의 석유화학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유 회사죠. 정유가 아니고 뭐죠? 석유 제품 만들어내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회사인데 매출액이 작년의 경우에 23조 등등해서 23조 6천억인데 그 중에 4분의 1,
4분의 1인 6조 조금 넘는 금액이 비석유화학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세계 최대의 회사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3D FPR, 그 다음에 플렉시블 케이블 전지라고 해가 굽어지는 저 배터리 있죠, 그죠? 만들었고 OLED TV 수명을 증가시킨 FSA, 이게 전부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부 개발을 했는데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33년 동안에 역사상 33년 동안에 연구원장이 지금 유진영 박사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구원장이 11년 정도 했습니다. 11년. 그러니까 그 원장 그 가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 알겠죠, 그죠? 했고 그분이 석유화학 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발상을 바꿔가지고 비석유화학 제품의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한 것 발상 자체가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완전히 창의적으로. 그래서 지금 LG화학의 매출이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 비율이 굉장히 증가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는 세계 최대 생산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그런 전략을 가졌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처음에는 역시 패스트 팔로우 모방 추격형 R&D를 했는데 2000년도부터 이걸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왜 우리나라가 그때 2000년부터 R&D 예산이 늘면서 그때 왜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못 바꿨느냐. 지금 바꿨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하면서 성실 실패하는 거 인정한 제도 처음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10여 년 전에 했으면 벌써 세계 1등 기술 내지는 어쩌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우수한 두뇌를 생각한다 그러면 LG화학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출연년이 가야 될 길 이미 10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제가 중요한 게 그러면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바꿨을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 평가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서는 이미 평가 방식을 예전에 출연년 기간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차 평가를 통해 가지고 상대 평가했잖아요. 줄 세우기, 일부 우수, 보통 미흡. 그러니까 출연년 간에 경쟁이 생기니까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추구하는 융합 연구 한락해도 할 분위기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작년에 그걸 임무형 중심 평가를 해가지고 임무 중심형 평가라 그래가지고 절대 평가로 바꿨잖아요. 근데 기간 평가는 그래 바꿨는데 출연년 내에 개인 평가도 우리가 알기 쉽게 논문 특허수 가지고 하는 거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절대 평가로 바꿔야 됩니다. 상대 평가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인 전환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여러 가지 그 관행이나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평가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 방식을 사실은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학문적인 수월성을 확보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세계 최고의 대가를 불러놓고 그 사람 보고 팀을 다 짜라 그러고 필요한 예산 다 주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세계 대가급 모시고 그 사람한테 모든 권한 주고 예산 줘가 그 사람이 사람 모아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산 매년 2000년도부터 9.5% 이상 정해낸 그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옛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나눠 먹고 쓰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다 수긍하는데도 실행을 하는데 너무 더디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안 되겠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R&D도 달라졌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여기 중요한 거는 정책 수요가 이제 예전에 경제, 산업, 교육 중심에서부터 이제 복지 문화도 과학기술 R&D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책 대상인도 과학기술원에서 온 국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과 도전 문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예.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중요한 게 융합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국가 R&D 운영 효율화. 여기 아까 선도형 연구개발 기획 시스템. 여기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연구개발 사업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한다. 자비를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연연을 정말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거점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앞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게 출연연의 자율성, 독립성 강화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율성, 독립성 이야기할 때마다 두 가지 원칙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홀덴 원칙이라 해서 영국에서 나온 것이죠. 정부에서는 예산만 주고 어떤 연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어떤 팀을 이뤄갈 거냐는 연구자한테 맡기라. 과학기술인한테 맡기라는 거죠. 이 홀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에서 나온 하르나크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는 예를 들면 연구기관에 예산이 오면 기관장도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는 건 연구 책임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다 맡겨라. 거기에 관련된 인사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놓은 방식이 바로 홀덴 원칙 앤드 하르나크 원칙이다. 우리도 앞으로 이걸 지향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이건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결국은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고 거기에 과학기술인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창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창업 및 벤처의 기술 지원 체계 아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의 80%는 10인 이하의 벤처기업들이서 나왔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나와야 되고 특히 기술 창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들이 우리 정책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원천 기술, 이거 중요하죠.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국가 R&D 40%를 기초 연구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IBS가 앞으로 그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 구현, 이게 앞으로 혁신돼야 될 분야 중에 하나인데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의료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 역시 글로벌 이슈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각각에 맞는 도전 목표에 맞는 정책 방향. 결국은 융합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국가 R&D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부처를 초월한 종합적인 연구기획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다음에 PBS 제도 개선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게 개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출연연에 출연금을 주는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매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가 2017년까지 70%까지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출연연에 임무중심형 연구와 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개인평가제도 만드는 거 앞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확대하게 되면 원장님이 그 출연연의 특성에 맞게 이제 예산을 배정하고 과제를 선정하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가 이제 원장님한테 주어집니다. 그 권한이. 그래서 주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가 성과를 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다 자료에 있고 이해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 예, 이건 시간 다 됐죠, 그죠? 예,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융합 관련해가 농업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융합화 시대가 올 거다 했는데 융합화 시대는 분야와 분야, 기술과 기술, 학문과 학문이 이렇게 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분야하고 과학 기술이 결합하는 것이 가장 관심이 대상이 될까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농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에 대한 과학 기술인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서 공학한림원에서는 6년 전에 이미 그 농수산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농수산업을 과학기술과 결합시켜가 접목시켜 가지고 그걸 그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보고서도 나와 있고, 저도 작년에 농업은 과학기술이다 하는 그 연구 과제를 받아가 농업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가 낸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농업의 판도가 세계 지도가 바뀔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과학기술하는 분들이 농업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작년에 짐 로저스라고 투자의 기재라는 분이 서울대 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강연할 때 앞으로 농부가 되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 정도로 농업은 앞으로 새로운 미래 유망 산업인데, 문제는 과학기술과 결합됐을 때 가능하고 과학기술과 결합했을 때 그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출연년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10개 기관에서 이미 농업 관련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42개 과제로.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농림부 장관님을 방문해서 거기 산하에도 그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국립연구소.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연구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받고 앞으로 이제 후속적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농경 시대의 그 주요 산업이던 농업이 융합화 시대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날 수 있도록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업 벤처를 통해서 농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해서 제가 여기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